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18, 19차시 드디어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조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교 이념에 따라 통치체제를 정비하다. 조선 첫 시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전 차시 진단평가 문제를 풀 텐데요. 자,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승려 이련이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기록하여 남긴 책은 무엇일까요? 자, 이거 너무 쉽죠? 삼국사기 아니고 삼국유사입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고려는요, 중앙에 국자감이라는 학교, 그리고 지방에는 향촌의 학교, 지방의 학교, 향교를 세웠었죠?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나 한번 선생님 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조선 첫 시간으로 유교 이념에 따라 통치 제도를 정비해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 정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과서 56페이지에 자료가 하나 있어요. 자, 이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 잘생긴 남학생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한번 내용 같이 볼게요. 조선 전기 세계관이 반영된 세계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자, 조선 건국 초에 세계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제작이 되는데요. 매우 정확하고요.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이 드러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의 세계관이 우리가 뒤에서 배울 임진왜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점차 변화해요. 중국도 세계의 일부구나, 세계가 더 큰 곳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 한번 구경할 텐데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보면 뭐 중국이 세상의 거의 절반이 넘죠.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도 만만치가 않아요, 사이즈가. 우리나라도 엄청 크게 그렸어요. 음, 여기 지도에 이렇게 막 빨간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 주요 도시들인데 특히 역대 왕조의 중심지를 이렇게 다 표시해가지고요. 역대 왕조의 수도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 이름이 역대 국도, 역대 국가의 수도를 기록한 지도다 이런 뜻이에요. 혼일강리는 그냥 전 세계라는 뜻이에요. 이 지도에 재미난 게 되게 많은데 이 지도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세계는 진짜 완전히 왜곡되게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인도고, 뭐 이게 아프리카고, 유럽은 요만하죠. 근데 좀 재미난 거는 아프리카의 이 중앙에다가 엄청나게 그 큰 호수를 그렸죠. 그래서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아프리카에 빅토리아호라고 있어요. 빅토리아 호수. 그러니까 이 지도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뭐 직접 세계를 여행하고 그린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중국에서 얻어와가지고 우리나라랑 이제 아시아 몇몇 국가를 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지도를 만들었던 사람이 아프리카를 갔었나 봐요. 아프리카를 갔는데 빅토리아 호수를 본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크다. 이거 완전 바다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왜곡돼서 그린 거예요. 아무튼 보고 있으면 재미난 지도입니다. 남학생이 잘생겼네요. 근데 이 요 셔츠를 좀 이렇게 내가 넣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넣어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도 살짝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롤업 하면은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죠? 이게 더 낫죠?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학습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 문제 풀어볼 텐데, 개념 정리가 아니고, 자, 개념 정리 한번 같이 봅시다. 조선의 건국 과정 다시 한번 볼게요. 배웠었죠, 이미. 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리고 실권을 장악합니다. 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신진사대부들이 두 가지로 갈라지죠. 옹건파와 급진파 두 세력으로 갈라집니다. 옹건파는 고려 왕조를 유지하자라는 거고 급진파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자라는 거죠. 결국은 아래로 내려가면 어,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신진사대부 중에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 대표적인 인물이 챌린지정, 정도전 기억나요? 정도전 같은 사람들하고 이성계가 손을 잡아가지고 1392년 조선이 건국됩니다. 1392년 이 연도 정도는 여러분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근데 이 1392년이 되게 묘한 게 딱 100년 있다가
그리고 또 100년 있다가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뭐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요. 일단 149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선 건국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콜럼부스라는 사람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요. 그게 1492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어, 옷 같은 거, 티셔츠 같은 거 입으면 티셔츠에 숫자 1492가 써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게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굉장히 상징적인 연도예요. 자, 그다음 1592는 뭐냐? 조선왕조 건국 200주년을 기념해서 이번에는 일본 애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1392, 1492, 1592 진짜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이 많았죠. 그래서 이 연도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유교 정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 명의 왕들을 배울 건데요. 제일 먼저 이성계, 태조 이성계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성계는 왕이 됐고요. 정도전 같은 사람들, 신진사대부들은 신하가 된 거예요. 자, 이성계는 먼저 나라 이름을 정하는데 국호를 조선이라고 합니다. 조선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고조선. 그죠?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거기서 가져온 건데, 원래 고조선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냥 조선이었어요. 근데 이성계가 한 번 더 조선이라는 이름을 쓰니까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옛날 조선에 올해 고자를 붙인 거예요. 얘는 올드 조선이고, 얘는 그냥 조선. 그렇게 된 겁니다. 1394년에는 한양으로 천도를 해요. 원래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었죠? 찜찜하잖아요. 예전 왕조의 수도. 그러니까 새로 한양으로 옮기고 이게 지금의 서울 특별시죠. 자, 그 다음에 성리학 통치를 이념화합니다. 교과서 57쪽 경복궁 한번 구경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57쪽 교과서의 경복궁에 가면 가장 메인 주가 되는 건물이 근정전이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경복궁 가본 적 있을 거예요. 뭐 못 가본 사람들은 나중에 대학 가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 경복궁의 근정전은 왕이 생활하는 곳이자 왕이 정치를 돌보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즉위식도 열리고요. 큰 행사도 열려요. 큰 행사가 열리면 이 앞에 신하들이 쫙 도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여기에 어떤 신하가 여기에 서 있어야 되는지 다 써 있어요. 정일품, 뭐 종일품, 정의품, 정삼품 이렇게 급수대로 쫙 서서 조회를 하는 거예요. 자, 진짜 멋있는 건물입니다. 꼭 가보세요. 아,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이 경복궁 근처에 가면 이제 광화문 같은 데서 수문장 교대 의식을 합니다. 수문장은 이제 궁의 어떤 그 안전을 책임지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수문장이 교대를 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거 뭐 우리가 봐도 진짜 멋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이거 아주 관심 있게 많이 지켜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없는데 뭐 광화문이나 아니면 덕수궁에서 이렇게 수문장 교대식 할 때 보면 진짜 외국인들이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래요. 되게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꼭 가서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왕인 이성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신하 정도전 선생님이 그냥 농담으로 챌린지정이라고 했죠. 그 한자 뜻은 아니지만 이 챌린지정 정도전은 왕 못지않게 강력한 신하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성계랑 함께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했던 급진파 신진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재상이 됐어요. 재상이라는 건 뭐냐면 국정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국정을 총괄하는 재상이 3명이 있었어요. 이들을 삼정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상식으로 그냥 몰라도 돼요, 사실은. 상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거 사극에서 많이 봤죠. 그 사람들이 삼정승이에요. 나라에서 제일 높은 신하 3명. 자, 그래서 이 정도전이 가장 높은 신하가 됐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신하니까 정치는 이 재상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왕보다 재상이 중요하다라는 주장도 해요. 왜냐하면 정도전이 사실 되게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왕은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왕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하 중에 최고로 성공한 출세한 신하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왕이 좀 부족해도 잘 보필하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챌린지 정도전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정도전은요, 진짜 많은 일을 해요. 통치 제도를 정비하는 데 기여를 하는데 사실상 조선 왕조를 디자인했다. 이 사람은 정치 제도뿐만 아니라 그 한양의 도성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그런 것까지 이 사람이 다 디자인했어요.
사실상 조선왕조의 설계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왕은 물론 이 사이에 다른 왕이 있죠. 태정, 태세, 문단세, 정종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태조의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쨌든 아버지랑 크게 싸우면서 왕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랑 관계가 좋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카리스마적인 군주인데 일단 딱 왕이 되고 나서는 공신들하고 즉 개국 공신들이죠. 나라를 여는데 힘을 보탠 귀족들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병사 군대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공신과 귀족의 사명을 혁파합니다. 자, 그럼 왕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강화되겠죠. 왕의 군대가 나라의 중심 군대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은 정도전하고 엄청 싸워요. 그래서 태종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감히 신하 주제 무슨 이러면서 재상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나름 부국강병,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사를 강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양전, 즉 토지를 헤아린다 이런 뜻이에요. 토지가 얼마나 있나 파악하는 거예요. 그 토지조사 사업을 하고요. 인구를 파악하는 호패법이라는 걸 실시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라가 이렇게 부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교과서 57페이지 자료를 볼게요. 호패법.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주민등록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곧 받게 되겠죠? 자, 이 주민등록증처럼 신분을 증명하는 호패라는 게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호패는 16세 이상 남자에게 발급했고요. 이름, 출생연도, 과거 급제했다는 사실, 그 다음 이 사람의 관직, 이런 것들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패를 발급함으로써 세금을 거두거나 군사를 징발할 때 바로 이 주민등록증, 호패를 이용했던 거죠. 자, 실제 호패의 예를 보면요. 여기 김희라는 사람 이름이 있고요.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과거 합격 연도와 과거 종류, 문과에 합격.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출세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개인정보 유출된 거죠. 자,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쨌든 태종이 참 왕이 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왕권 하나만큼은 탄탄하게 다져놓고 갑니다. 자, 그래서 그의 아들대에 이뤄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제가 너무 유명해서 여기다 쓰지 않겠습니다. 이분이죠. 누군지 알겠죠? 이거 선생님이 엄청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그렸어요. 10,000원짜리. 자, 이분의 이름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쓰세요. 자, 이 왕은 세종대왕이에요.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실현합니다. 자, 이미 그 아버지 때 다 신하들을 눌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은 그 좋은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같이 학문과 정치를 논하던 자리, 그런 걸 경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이 공부하고 신하들하고 토론하는 자리예요. 그걸 아주 활성화시켜요. 자, 그다음 집현전이라고 하는 국왕직 속에 학문 연구기관을 설치해서 학문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겠어요? 좋아요. 태종 때는 자기들이 이렇게 완전 기가 죽어 있었는데 세종이 신하들을 정치에 많이 참여시켜 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란 소리 듣겠죠? 그리고 유교적인 민본 사상. 자, 백성을 기본으로 하는, 즉 백성을 위하는 정치예요.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는 정치를 실현해서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 훈민정음을 창제하죠. 한자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익힐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양한 서적을 편찬해가지고 백성 생활에 도움을 줬어요. 농사 짓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책으로 많이 만들어냅니다. 자, 57페이지에 훈민정음 사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생겼네요. 훈민정음. 자, 그래서 이렇게 자음에 대해서 그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혀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쫙 해설이 되어 있는 거죠. 자, 훈민정음도 한번 구경했고요.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몇몇 왕들이 더 있는데 세조라고 하는 군주가 나타나요. 근데 이 세조는요, 정변으로 즉위했어요. 우리 무신정변 배웠잖아요. 정변은 정치적인 변란, 즉 자연스럽게 왕위가 계승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왕위를 뺏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 조카 단종의 왕위를 뺏었어요. 삼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손에 피를 많이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욕도 많이 먹었죠, 이 사람이. 어, 혹시 여러분 그 영화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배우 이정재 나오는 그 영화 관상인가요?
거기에서 이정재가 연기하잖아요. 뭐 그 성대모사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는데 뭐 내가 뭐 이미 왕인데 뭐 왕이 될 상이라니 막 하면서 그 이정재가 연기한 게 세조거든요. 그 세조가 어, 사실 왕이 되는 과정 자체가 불법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의 어떤 그 정통성이 부족해요. 자, 그래서 그랬는지 집현전도 없애버리고 왕하고 신하들이 토론하고 그 공부하는 거 경연도 없애버려요. 왜 그러냐? 집현전의 그 똘똘한 학자들이 자꾸 옛날 세종대왕 생각나니까 세종처럼 그런 성군이 되어라.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자꾸 시비 거는 거예요. 경연에 나가면은 또 신하들이 자꾸 뭐라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 불법적으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약간 돌려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씨 안 해. 다 없애버려요. 자, 근데 세조가 그 나쁜 짓만 했느냐? 또 되게 훌륭한 업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한 겁니다. 자, 경국대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대전, 큰 책, 큰 법전을 말하는 거예요. 경국, 나라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큰 법전. 자, 아래 부연 설명 해설을 보겠습니다. 국가의 통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각종 법전과 명령들을 종합하여 만든 책.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종합법전이다. 자, 이거 만드는데 시간 오래 걸렸겠죠. 그래서 세조대에 안 끝나요. 그래서 세조 때는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다. 스타트라고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언제 끝났냐? 성종 때 끝나요. 자, 성종은 꼭 아까 태종이 신하들을 막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이 신하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세조가 또 신하들을 누르고 그랬던 것처럼 성종 때는 또 신하들하고 잘 지내요. 비교적 잘 지내요. 자, 성종도 되게 학문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집현전이 사라졌으니까 집현전을 계승해서 홍문관이라고 하는 학문 연구기관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홍문관을 통해서 다시 국왕과 신하들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경연을 활성화시켜요. 약간 리틀 세종대왕 같은 느낌이죠. 또 세조대에 만들기 시작했던 경국대전이 드디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널리 알려요. 널리 배포해요. 그래서 이런 거 반포라고 해요. 자, 이제 드디어 조선은 유교적인 법치국가, 유교에 의한 법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로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나라꼴이 갖춰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 통치제도의 정비로 가겠습니다. 자, 중앙정치기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배울 기구는 제일 중요한 기구겠죠? 의정부입니다. 여러분, 의정부는요, 나라의 정치를 의논하는 부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삼정승 기억나죠? 영의정, 좌의정, 의정. 이 삼정승 재상들이 서로 합의를 이루는 기구로서 요즘으로 따지면 제일 높은 사람들끼리 국무총리나 막 이렇게 나라에 아무튼 엄청 높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라 정치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정책을요, 심의하고 결정해요. 여러분, 심의라는 건 뭐냐면 심사하는 거예요. 아래서 올라온 정책안을 심의해서, 오케이, 이렇게 하자. 아니, 하지 말자.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기구입니다. 즉, 국정을 총괄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심의하고 결정만 하면 일은 누가 합니까? 이들이 합니다. 6조에서 일을 해요. 나라 일을 6개로 나눠서 하는 기구. 자, 여기는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무슨 부 이런 거겠죠. 부부부부부. 자, 그래서 뭐 외교부, 국방부, 교육부 이런 겁니다. 자, 자기 일을 나눠서 6가지로 하다 보니까 행정에 전문성이 있죠.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전문 분야가 다 있거든요. 교과서 58쪽 자료 한번 살피고 올게요. 자, 58쪽입니다. 이게 바로 조선의 중앙정치기구예요. 자, 이거 뭐 여러분들이 다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왕이 있고요. 왕 아래 의정부가 있습니다. 이게 국정의 최고 기관이에요. 그리고 일 시켜야죠. 6조한테. 그 6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요. 이, 호, 예, 병, 형, 공, 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조다 해서 6조인데 여러분 사극 보다 보면 2조 판서나리가 오셨습니다. 예조 판서께서 뭐 오셨습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2조 판서다라고 하면 요즘에 무슨 부의 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각 역할이 있는데 우리 뭐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시 학습지로 갈게요. 3사라는 게 있어요. 3사. 열심히 공부한 사람 고려시대 때 3사? 이거 생각날 텐데 뭐 곡식 그런 거 회계 출납 이런 거 하던 재정기구라고 있는데 이거랑 상관없어요. 3사기도 다른 거예요. 3사 뭐냐면요.
원, 투, 쓰리. 세 개의 조직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얘네 셋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우리 그 공통점을 58페이지 도표를 보면서 찾아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어떤 곳인가 봅시다. 사헌부는요, 여러분, 헌자가요. 법 헌자예요, 법. 그래서 여기는 감찰, 풍속 규정, 법을 어기거나 뭔가 잘못하는 사람들, 관리들 있으면 혼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감찰이라는 것은 보통 요즘도 그래요. 공무원이 잘못하면 그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게 감찰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비리 저지르면 감찰하는 거. 그런 게 사헌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풍속을 어지럽게 하는 일, 즉 유교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들, 그런 것도 여기서 단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간원은 뭐냐면 이 간자를 보시면 돼요. 간이라는 건 간하다, 어떤 것을 청하다, 건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간언이라는 건 왕한테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간쟁도 비슷해요. 왕한테 왕이 잘못하면 그거를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간쟁이에요. 자, 그러니까 왕한테 쉽게 말해서 왕을 비판하는 거죠. 왕이 잘못하는 건 잘못했다라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말하는 게 사관원이 하는 역할입니다. 홍문관은요, 왕의 고문 역할을 하는 좀 학술 연구 기능이 있는 곳인데요. 이 세 개 전부 다요, 정치를 견제하는 거예요. 왕과 대신들을 견제하고요. 요즘으로 따지면 뉴스, 언론 보도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알리고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사를요, 학습지로 한번 돌아볼게요. 언론기관이라고 합니다. 언론. 즉, 글을 통해서 잘못을 비판하는 것, 언론입니다. 그 사실 요즘에 신문이 많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오면서 그런 기능이 사라졌는데 옛날에 신문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그 신문의 논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든지 경제의 잘못된 부분, 이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콕콕 글로 찝어주는 거, 그게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자, 그래서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고, 그 다음에 권력이 부패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게 바로 언론의 기능입니다. 자, 이 3사는요, 뭐 관직이 꼭 높지 않아도 3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높은 관리나 국왕도 3사를 함부로 다루지 못했어요. 이들의 활동을 함부로 막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젊고 유능하고 아주 청렴한 관리들이 이곳에 가게 되면 어, 여기서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나중에 높은 관리로 또 승승장구하는 거죠. 자, 기타. 또 다른 기구들 뭐가 있나 볼게요. 자, 승정원은요, 국왕의 비서기구예요. 그래서 국왕한테 들어오는 문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취합하고 국왕의 어떤 명령 같은 거를 또 각 부서로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의금부는 뭐냐면요, 중죄인을 처벌하는 거예요. 아주 큰 죄를 지은 죄인을 처벌하는데 나라에서 가장 큰 죄는 뭘까요? 반역죄예요. 왕한테 반역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의금부에서 처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극을 보다 보면 반역 사건이 일어나면 밤에 막 이렇게 횃불 펴놓고 의자에 딱 사람 앉히고서 이렇게 앉혀가지고 그 사람 묶어놔요 이렇게. 그 막 머리는 막 다 산발이 돼가지고 상투 다 막 풀어헤치고 그리고 이 사람 여기 가랑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작대기 같은 거 놓고서 막 양쪽에 꽉 누르죠. 줄이를 튼다고 그러죠. 자, 이런 게 바로 의금부가 하는 역할이에요. 반역 사건 같은 거 조사하는 거. 사극에 많이 나오죠. 자, 한성부는 뭐냐면 그야말로 한성, 한양, 수도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서울특별시청 같은 거예요. 자, 춘추관은 뭐냐면요. 춘추라는 건 시간이에요. 역사를 의미해요. 역사 편찬을 담당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바로 조선왕조 실록을 편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연세를 물어볼 때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라고도 물어보지만 더 뭔가 정중하고 뭐 멋스럽게 얘기하려면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표현도 써요. 춘, 봄춘, 추, 가을추. 시간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시간, 나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선 역사를 의미하고요. 자, 성균관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조선시대 고려 말부터 있었죠? 자, 근데 여러분 승정원 비서라고 하니까 비서면 뭔가 여러분들이 비서는 별거 아니잖아. 그냥 시체말로 약간 따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의 비서냐가 중요해요. 사장님 비서면은 뭐 그렇고 회장님 비서 좀 괜찮고 근데 국왕의 비서 이건 엄청 높은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교과서 58쪽 도표에서
우리 안 본 것들 완성을 해볼까요? 승정원, 왕의 명령을 나가고 들어오게 하는 거. 왕의 비서기구입니다. 의금부, 특별한 사법기관. 자, 그러니까 아주 큰 죄를 지은 반역사건 같은 거, 그런 거를 처리하는 사법기관. 한성부는 수도의 행정을 담당하고요. 춘추관은 역사편찬, 성균관은 교육기관입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뭔가 빼먹은 것 같아요. 뭐를 빼먹었냐? 아, 엄청 중요한 거 빼먹었네요, 여러분. 이거 58페이지 아래로 가겠습니다. 이걸 내가 왜 안 썼을까? 네. 여기서 봤었어야 되는데. 자, 58페이지 아래에 있는 자료 좀 같이 볼게요. 좀 미리 메모 좀 해놔야겠네, 까먹기 전에.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6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의정부 6조 우리 이미 배웠죠? 근데 대체 6조 직계제는 뭐고 의정부 서사제는 무엇이냐? 자, 먼저 태종실록의 기록을 살피겠습니다. 의정부의 여러 일을 6조에 귀속하였다.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염려해서 의정부를 없애려고 그랬다. 근데 좀 그건 그렇다. 그래서 의정부가 관장한 일은 사대문서와 중재수의 재심에 관한 것뿐이었다. 즉 의정부가 하는 일을 오직 이걸로만 한정시켰어요. 즉 의정부를 약화시킨 거예요. 태종 때 일입니다. 자, 반면에 세종 때는요. 6조는 모든 직무를 의정부의 품위, 의정부한테 보고하라 이거예요. 의정부는 할지 안 할지 결정한 뒤에 왕한테 그거를 말해라. 그리고 왕이 결정하면 의정부가 그걸 받아서 6조한테 시켜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의정부의 힘이 강하고 위에서는 의정부의 힘이 약해요. 자, 이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한번 볼게요. 6조 직계제라는 것은요. 태종 때 실시한 건데요. 6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부를 쌩까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이렇게 되면 의정부가 신하를 상징하거든요. 신하들 삼정승을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은 강화되겠죠. 태종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반면에 세종, 의정부 서사제는요. 6조에서 담당하는 모든 일을 의정부랑 논의해서 의정부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의정부가 또 국왕한테 보고하라. 의정부가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의정부, 신하들하고 같이 국왕이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종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자, 요거 아주 깔끔하게 도표로 선생님이 정리해봤습니다. 필기를 하세요. 필기하십시오. 자, 시간 좀 드릴게요. 확실하게 6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녹색 이런 거는 우리 안 쓰기로 했죠. 녹색은 안 써도 돼요. 자, 뭐 덜 쓴 사람들은 쓰면서 들어도 됩니다. 6조 직계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말 그대로 6조가 직계, 어디에 직접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조가 왕한테 직접 속해 있다. 6조가 왕한테 직접 보고한다. 그래서 6조 직계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의정부를 시쳇말로 진짜 쌩 까는 거죠? 싹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부는 삼정승, 신하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데 그거를 완전 무시한 거잖아요. 신권은 완전 무시하고 왕권만 강화시키려는 거죠. 이런 걸 했던 왕이 두 명 있어요. 태종하고 세종. 이 사람들은 신하를 누르고 자기 힘을 강하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왕이 될 때 껄끄럽게 왕이 됐거든요. 정통성이 좀 부족했어요. 자, 그래서 신하들이 시무룩하죠. 자, 그런데 의정부 서사제는 뭐냐? 6조가 절차대로 의정부한테 보고하고 의정부는 그거 추려서 왕한테 보고하고 왕이 의정부한테 명령 내리면 의정부는 그 6조한테 시켜라. 의정부가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의정부를 거쳐서 보고하라. 서사라는 거는 이제 의정부에서 정치 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정치를 논하라. 의정부 원래 기능을 챙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신하들이 행복하죠?
자, 그래서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룬 것으로서 바로 세종대왕 때, 그리고 나머지 왕들도 다 이렇게 의정부를 거쳐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 그러니까 세종은 참 뭐랄까 정말 이렇게 빈틈이 없는 사람, 뭔가 단점이 잘 안 보이는, 너무 훌륭하니까 훌륭한 게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좀 대단한 사람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지방행정제도로 가겠습니다. 지방행정제도. 자, 조선은요, 전국을 8도로 나눴어요. 그래서 조선 8도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8도는 우리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름에 많이 먹는 비빔면이라고 있잖아요. 그 비빔면 만드는 회사가 어디예요? 8도죠, 8도. 8도면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8도에 관찰사라는 걸 파견합니다. 관찰사는 뭐냐면요, 백성의 그 삶도 살피고 또 그 지방관들이 일을 잘 하는지 그런 거를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요, 도의 우두머리니까 도지사, 각 도의 도지사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지방관리입니다. 자, 그리고요, 8도 아래에는 부, 목, 군, 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지방관이 파견됐는데 그 지방관을 조선시대 때 수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수령이란 말보다 더 익숙한 말, 사도. 바로 여러분이 사극과 많은 전래동화에서 봤던 그 수많은 사도들이 다 수령입니다. 부, 목, 군현에 파견됐던 지방관리인 거죠. 자, 모든 군현에 지방관 수령이 파견됐다. 이게 조선시대의 특징이에요. 자,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모든 군현에 지방관 파견 못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까지도 막 보면은 지방관 파견 안 된 곳 많았잖아요. 우리 배웠던 뭐 주현, 속현 이런 거 막 신라시대 때부터 배웠고요. 그죠? 자, 근데 이제는 모든 군현에 완벽하게 지방관 수령이 파견돼서 아주 일원적인 지배 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적어주세요. 이거 향부곡소, 여기 뭐 받는 지역이었죠? 차별받는 지역, 이런 거 없어졌어요. 자, 근데 그럼 이 향복수를 완전 무슨 뭐 멸망시켰냐? 그게 아니고 58페이지 본문 잠깐 볼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부곡소를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켜요. 그리고 주변 군현에 통합시켜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죠? 자, 차별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죠. 자,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수령. 이 사또들을 전래동화나 사극에서 보면 막 순 나쁜 놈만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원래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조선시대 때는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줘요.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그러니까 거기 세금도 걷고, 지방행정도 하고, 사법, 재판도 해요, 사또가. 그래서 전래동화에 보면 사또가 꼭 재판하죠. 자, 그다음 군사권. 군사훈련시키고, 군사지휘하는 군사권까지 있어요. 진짜 막강한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뭐 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사람도 이런 거 없어요. 딱 요것만 하죠. 진짜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향리. 자, 이 향리는 원래 뭐 신라 고려를 거치면서 힘이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꽤나 힘 좀 썼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이젠 거의 쩌리가 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얼마나 비참해지냐면요. 이제는 수령한테 완전히 속해가지고 종속적인 관계가 돼요. 그래서 밑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사또는 무지 멋있어요. 막 사또는 옷도 엄청 멋있어요. 수염도 엄청 멋있고 뭐, 막, 뭐 이런 거 막 들고 다녀요. 몽둥이 같은 거, 짧은 거. 그리고 맨날 이렇게 앉아 있고, 아무튼 좋아요. 이런 거 많이 봤죠? 어때요? 비슷해요? 잘 그렸어요? 자, 근데 그 사또 아래에, 사또는 여기 집 위에 있고요. 이 바닥 아래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앞으로 막 모아가지고, 수염도 막 이렇게 얌생이 수염, 모자도 막 조그맣고, 그리고 사또가 뭐라고 얘기만 하면은 그냥 계속 예이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들었죠? 이런 거 봤죠, 이거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바로 형리입니다. 형리들. 이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는 뭐 아전이라고도 불리고요, 이방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런 사또 밑에서 약간 그 사또 부하처럼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바로 조선시대 형리입니다. 한때는 사실 호족의 후예잖아요. 호족, 왕건, 궁예 같은. 근데 이렇게 쭉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자, 군사제도와 교통통신제도로 가보겠습니다. 군사제도. 군사제도는 교과서 58페이지 본문을 조금 보고 올게요. 이 부분입니다.
자, 군사제도는 양인 남성으로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는 정군이 있대요. 자, 그러니까 신분이 양인인 사람, 즉 노비 아닌 사람 중에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면 정군이라고 해요, 그거를. 근데 조선시대 때는 다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는 게 아니고요. 정군의 뭐 무장하는 비용, 먹을 거, 뭐 무기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군이 있고 보인이 있으니까 보인은 현역으로 안 가는 대신 돈으로 경제적으로 정군을 지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앙군 5위라고 하는 5개의 부대가 중앙군인데요. 중앙군의 역할은 궁궐과 수도를 지키는 거예요. 자, 지방군은요, 국방상 중요한 지역을 영과 진이라고 했는데요. 이 지역을 지키는 군대예요. 이들은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의 지휘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뭐 이순신 장군이 나중에 수군절도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조선 초에는 잡색군이라고 있었어요. 이 잡색군은 뭐냐면요,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고요. 전쟁이나 유사시에는 군사로 동원하는 일종의 예비군입니다. 왜 잡색이냐면요, 다양한 신분이 여기 속해 있다라고 해서 잡색이에요. 자, 여기 교과서 본 김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조선의 행정구역. 자, 조선 지방 행정지도 보니까 도가 8개인데 지금이랑 거의 일치하죠, 이름이? 근데 여기 이렇게 부목이 있는데 부목이면은 되게 큰 곳이에요. 분연보다도 큰 곳인데 우리 한번 충청도 볼까요? 대전이 없어요, 대전이. 지금은 충청도에서 대전이 최고잖아요. 제일 크잖아요. 대전이 없고 청주, 공주 뭐 이런 데 나와요. 보령, 충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대전은 별로 큰 곳이 아니었어요. 옆에 있는 청주, 청주목, 공주목 이런 데가 훨씬 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우리를 충청도라고 하냐면요. 충주와 청주가 커서 충청이에요. 왜 경상도라고 하는지 경주와 상주예요. 경주와 상주가 옛날에 커서 경상도예요. 전라도는 뭐냐? 전주와 나주가 커서 전라도예요. 진짜. 강원도는 뭐냐? 강릉과 원주가 크니까 강원도예요. 경기도는 수도를 둘러싼 주변을 경기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 거예요. 황해도는 뭐 황주, 해주. 함경도는 뭐 함흥, 경성 뭐 이런데 평안도도 평, 안주 이런 겁니다. 참고로 제주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제주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디 가서 충청도가 왜 충청도인지는 알아야겠죠? 충주, 청주가 큰 곳이라 충청이라 불렀다. 자, 그러면 뭐 군사제도는 금방 정리되죠. 한번 봤으니까. 군사제도는 중앙군 5개의 부대 5위라고 했고요. 지방군은 영과 진에서 주둔하면서 방어했습니다. 평상시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동원되는 군대에 다양한 신분이 모여있다 해서 잡색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컬러. 자, 교통통신제도를 볼 텐데요. 무슨 조선시대 무슨 통신? 그때 핸드폰도 없었는데. 자, 연결, 소식 전하고 명령 전하고 이런 게 다 통신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봉수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국경의 상황을 알리는, 특히 위급 상황, 적이 쳐들어오면 알려주는 거죠. 자, 이게 말보다 빨라요. 말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른데 왜 그러냐면 봉수는 높은 산에 이렇게 봉수대를 만들어요. 그 다음 또 높은 산이 있죠. 여기도 또 봉수대를 만들어요. 여기 적들이 쳐들어갔어요. 난리가 났어요. 적들이 막 칼 들고 왔어요. 그러면 밤에는 이렇게 불을 막 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고서 야, 불 올라왔다. 우리도 올리자. 그리고 적이 만약에 어, 멀리 있어요. 그럼 하나만 피는 거예요. 가까이 왔어. 2개. 완전 밑에까지 왔어. 그럼 3개.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달되니까 한양까지, 수도까지 금방 가겠죠. 여기서 퀴즈. 그러면 낮에는 어떡합니까? 낮에도 불? 비 오면 어떡해요? 곤란하죠. 그때는 연기를 피웁니다. 그럼 비가 와도 낮에도 소식을 알릴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역참입니다. 역참은 뭐 하는 거냐면요. 역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스테이션, 기차 타는 곳이 역이죠? 근데 옛날에는 기차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말이 기차예요. 자, 그래서 말을 통한 육상교통의 요지가 역참입니다. 자, 그래서 역자라는 말 자체가 사실 말자가 들어가요. 이 마변, 요게 옆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역참은요, 말을 타고 가다 보면 말이 지쳐요. 사람도 지쳐요. 그러니까 말을 갈아타야 돼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람도 잠자고 먹어야 돼요. 그런 곳이 역참이고요. 그런 곳들이 교통의 요지였던 거죠. 자, 조우는 뭐냐면요. 조세를 운반하는 거예요. 조세는 뭐냐면 토지에서 나온 세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아니고요. 쌀이에요. 그럼 이 쌀가마니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무게가. 이거 육상교통으로 절대 못해요. 이거 말 소에다가 짊어지고 운반하면 조선에 있는 말하고 소 다 죽어요. 그러니까 배, 강을 이용해서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운반한 거 그런 걸 조응이라고 합니다. 자, 관리등용제도 볼게요. 관리등용제도는요. 과거 시험이 있었는데요. 과거 시험은 문과와 무과와 잡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무과예요. 자, 무과는 고려시대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조선시대 신설됐습니다. 제도화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고려시대 태어났으면 무과 합격 못했겠죠. 없으니까. 근데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무과에 세 차례 낙방하긴 했지만 합격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잡과는 뭐냐면요. 잡과라는 거는 그 기술직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수학이라든지 천문학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을 관리로 뽑는 건데 이거는 그 해당 관청에서 직접 뽑아서 썼어요. 별도로. 그래서 역시 여전히 이 과거 중에 최고는 문과예요. 문과가 진짜 출세하는 길이고 그 다음 무과, 잡과는 제일 아래. 자, 그다음 음서입니다. 음서라는 거는요. 음은 조상의 덕택으로 관리가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음서는 고려시대 때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 조상 덕분에 관직이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고려에 비해 대상도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음서로 나가더라도 승진에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음서로 관직이 나갔지만 다시 문과 시험에 합격을 해야 정말 높은 관리로 올라갈 수 있었대요. 자, 천거라는 건요, 추천해서 뽑는 거예요. 추천제도예요. 자, 교육기관으로 가겠습니다. 성균관과 사부학당이 중앙에 있었는데요. 성균관은 지금도 있죠. 성균관대학교. 자, 그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자, 그다음 사부학당이라고 해서 중앙에 학교가 더 있었고요. 지방에는 향촌의 학교, 향교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지방의 주요 도시에 가면 이런 향교들이 남아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네요. 훈민정음. 자, 훈민정음은요. 세종이 유교적으로 어, 도덕적으로 통치하고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상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사랑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하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육조 직계자 의정부사지 우리 아까 완벽하게 공부했죠? 어렵지 않아요. 태종과 태조시기는 이들은 왕권 강화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곳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쌩까고 국왕한테 직접 보고했죠? 그게 육조 직계제예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육조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거 왕권 강화에 기여했고요. 세종 시기에는 육조가 여기의 심의를 거쳐서 왕한테 재가를 받는다. 중간에 어디를 한번 거칩니다. 어딜까요? 의정부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의정부 서사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고 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스피디하게. 이거 아까 봤어요? 이거는 교과서 59쪽. 이건 봐야겠네요. 자, 교과서 5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59쪽에 조선의 교육제도와 관직 진출.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쓱 같이 보기만 할게요. 중앙에는 서당에서 공부해가지고 사부학당 가가지고 속과라고 하는 1차 과거 시험을 보고요. 그러면 성균관 입학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성균관 가가지고 대과, 문과에 합격하면 출세하는 겁니다. 지방에서는 똑같은데 향교를 거쳐가지고 1차 시험 응시에서 생원과 진사가 되면 성균관 입학 자격이 생기고 역시 쭉 공부해서 출세하는 거예요. 자, 이건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생각을 키우자. 이거 봐야 되네요. 경국대전을 통해 본 조선의 통치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이 경제육전과 여러 법령을 종합하여 경국대전을 완성했다라고 하는데 뭔가 한번 보죠. 경국대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호의 병형 공천. 근데 이거 많이 본 거야. 육조. 육조랑 이름이 똑같아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그러니까 나라일을 6개로 나눠서 하는 그 기관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법과 제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중에서 호전에 대한 내용 볼게요. 호전은 뭐 인구, 토지, 세금 이런 거 다루는 거거든요.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하고 20년마다 토지를 측량해서 토지대장을 만든다. 자,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걸 보고서 조선이 이렇게 경제, 세금 걷는 거 그런 것들을 제도를 통해서 시스템으로 운영했구나. 자, 예전은 뭐 하는 거냐? 예전은 과거, 외교, 의례를 담당한대요. 자, 과거 시험 합격자를요. 무슨 도 해가지고 지역별로 할당했어요. 인구 비례에 맞게 지역별로
과거 시험 1차 시험의 합격자 수를 할당했어요. 그러니까 인재를 고르게 뽑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형전으로 가겠습니다. 형전은요, 형전은 형벌과 재판, 노비를 담당하는 거네요. 원통하고 억울하면, 그리고 계속 억울한 일이 생기면 마지막에 최후에는 신문고를 쳐라. 자, 그래서 신문고라는 것은 씻을 신자. 그러니까 억울함을 씻는 고, 북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신문고라고 하는 북인데 너무 억울해. 관청에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이 북을 그냥 땡땡 치면은 이게 의금부라는 관청에서 이거를 듣고서 왕한테까지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하면은 왕이 직접 억울한 일을 풀어주기도 했어요.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는,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대한민국 국민신문고라는 게 있어요. 국민신문고. 언제든 국민 생활에 불편과 억울함이 있으면 인터넷 국민신문고 쳐가지고 거기다가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답변도 해줘요. 여러분 나중에 진짜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한번 국민신문고 또 이용을 해보세요. 자, 요거 탐구활동 우리 같이 한번 본 거예요. 경국대전을 통한 조선의 통치체제. 형성평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1분 드릴게요. 1분. 문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설명에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성계와 온건파 신진서대부가 조선건국 주도하였다. 온건파가 아니죠. 급진파예요. 틀렸네요. 고조선을 개성한 다음 의미로 국호를 조선이라 했다. 맞아요. 태종은 의정부사제를 실시하여 왕권과 신권에 좋아하는 태종이 아니라 세종이죠. 세종. 틀렸네요. 2번 태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했다. 이거는 아니죠. 태조 이성계 때 일이죠. 정답이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전세를 확보하기 위해 양전 사업을 실시했다. 육조 직계제 재산 권한 약화. 이거 다 맞는 얘기인데 이거 안 배웠죠. 자, 이거 태종 때 있었던 일인데요. 밑줄 좀 쳐주세요. 태종은요, 사관원, 3사 중에 하나죠. 여기를 독립시켜가지고 대신들, 신하들을 견제했어요. 자, 이거는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신하들을 누르려고 언론 기능을 하는 그 3사 중에 하나인 이 사관원을 독립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이번에 알고 넘어가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정치기구들의 공통적인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승정원 의금부, 왕의 비서기구, 그 다음에 중대 범죄자를 처벌하는 특별사법기구. 자, 이것들은요. 언론 기능은 아니에요. 이거는 3사죠. 관리 비리 감찰은 이거는 사헌부에 가깝죠. 왕권 유지 강화. 요겁니다. 일단 이게 정답이에요. 재상들이 모여 정책 심의 결정하는 거 어디죠? 이거 의정부죠.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건 나라의 6대로 나눈다. 6조죠. 정답이 3번인데요.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건 왕의 비서고 이거는 왕한테 반역 저지른 사람들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기업위원회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국가의 위급 사태를 알리고자 산꼭대기에 연기와 불을 피운대요. 이거 뭐였죠? 봉수였죠, 봉수. 자, 그럼 전국 주요 도로에 역말을 두고 말이에요, 말. 공문 전달, 공무 수송했던 거. 말 갈아타는데 어디죠? 역참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